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출 문제를 좀 해설해 드리는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기출 문제를요, 이게 뽑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50문제를 뽑았어요. 일단 작년 시험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재작년까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하다면 몇 년 된 거더라 해가지고 딱 50문제를 뽑았거든요. 자,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지금 이 50문제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의 문제를 뽑아 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죠?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통종어휘 표시라는 기출문제를 풀어봤어요. 근데 이거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본서도 통종어휘 표시는 풀어보고 또 문제집도 그 부분 풀어보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확실하게 뭐죠? 내 거로 만드셔야 돼요. 속된 말로 뭐죠? 조져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문제가 결국은 민법은 여기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라는 여러분들한테 뭐죠? 분야를 제시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문제 한 문제만 딱 풀고 끝내시면 안 되고 그 분야에 해당하는 기본서 부분, 문제집 부분 확실하게 내 거로 해가지고요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고득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뭐죠? 중요한 과목이니까 끝까지 다 수강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1편 민법 총칙해가지고요 제1장 법률행위 부분인데, 자, 1번 문제가 지금 재작년 2013년도 24회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좀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좀 난잡한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요 1번 문제가 올해도 출제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뽑아봤고요. 뭐냐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요건에 관한 문제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자고요. 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이 뭐냐? 당사자가 있고 의사표시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된다. 이건 뭐죠? 일반적 성립요건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특별 성립요건 해가지고 뭐가 떠올리셔야 되냐면 요물계약이라는 개념이 뭐죠? 떠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요물계약이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청약과 승낙, 의사의 합치 외에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이 뭐예요? 요물계약이니까 요물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행위, 물건은 법률행위, 계약에 뭐가 되는 거죠? 성립요건인 거예요. 그럼 요물계약에 뭐가 있을까요?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또 대물변제, 현상광고, 요 네 가지는 요물계약이고요. 요 요물계약에서 요구하는 행위, 물건은 법률행위 뭐가 된다고요? 성립요건이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유효요건, 효력요건으로서 당사자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에는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고 또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고요. 목적에 대해서는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까지는 뭐죠? 일반적 유효요건인 거죠. 근데 특별 요요건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개념이 뭐냐면 유동적 무효예요. 자,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란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러면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일정한 것은 결국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유효요건, 효력요건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거래하면 무효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뭐가 돼요? 유효가 돼요. 다시 말하면 허가는 유효가 되기 위한 뭐죠? 유효요건이죠.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뒤바뀌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유동적 무효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유효요건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을 이제 찾아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자, 1번 보세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1번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대리권이 있어야 본인에게 효과가 있죠.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족구의 성취. 이것도 유정종부여입니다. 왜요? 정지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돼야 효과가 생기는 게 뭐죠? 정지조건이니까 이것도 뭐죠? 유동종부여고 유효요건이고. 4번부터 볼게요. 4번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뭐죠? 유효요건이죠. 5번 토지거래 허가 구용 내에 토지거래 계약연한 관할관청 허가는 이것도 뭐죠? 유효요건이고 유동종부여인 거죠. 답은 몇 번이? 3번이죠. 자, 왜 3번이 답이냐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농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이 증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어도 매매 계약은 뭐예요? 유효한데 다만 제 앞으로 뭘 못할 뿐이에요? 이전 등기를 못할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동종 무효가 아니고요. 따라서 뭐가 아닌 거죠? 유효요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농지 거래 계약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유동종 무효가 아니고 그래서 유효요건이 아니라는 건 좀 따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아주 잘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영어 문제입니다. 자,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냐 아니냐 문제. 그죠? 그럼 결국은 문제가 보시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무효가 반사회적이지 않다라고 따로 공부한 게 뭐가 있어요? 인간 본성의 발현이죠.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 첫째, 세금 회피. 둘째, 채무 회피. 또 비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지만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는 것,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 인간 본성의 발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요? 문제가 어떻게 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그럼 뭐예요? 인간 본성의 발현을 찾으면 되겠죠. 보시면 5번이죠.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아닌데 뭐가 아니에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채무 회피인 거죠. 돈 갚기 싫어서잖아요. 안 갚으면 뭐 하는 거예요? 강제 집행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채무 회피인 거예요. 따라서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겠죠. 물론 올해 시험 문제에서 이 5번이 답이 아니라 다른 게 나오겠죠. 다른 게 뭐가 나오겠어요? 재작년에 뭐가 나왔겠어요? 세금 회피가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올해 뭐가 나왔다고요? 재작년에는 세금 회피, 작년에 뭐가 나왔어요? 채무 회피가 나왔죠. 그럼 올해 만약에 나온 순서대로면 비자금 은닉, 범죄자금 은닉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무튼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면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 꼭 확실하게 숙지하셔야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자, 이중매매도 나올 가능성이 100%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법은 어떻게 내냐면 쭉 나와요. 한 4, 5년 나오다가 안 나와요. 그러면 또 한 4, 5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나오기 시작하면 또 4, 5년 나오거든요. 요 이중매매는 한 4, 5년 동안 안 나왔어요. 작년까지. 근데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재작년부터. 그러면 재작년, 작년, 올해는 뭐죠?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에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제2매수인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다만 제2매수인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게 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예요. 그럼 보자고요. 3번.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행위 어떻게 했어요?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중매매인데 적극 가담했다.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죠. 그럼 여러분 또 아는 게 뭐예요?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물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진 않아요? 포하진 않거든요. 틀린 것은 쉽죠. 4번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무효하지만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죠? 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또 나올 거예요. 이것도 이중매매처럼 안 나오다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죠? 출제가 될 거고요. 일단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궁박이 뭐죠? 어려운 사정. 다시 말하면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뭐죠? 궁박이니까 1번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적용 범위인데 자,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에 적용돼요. 따라서 계약에도 적용되고 단독행위에도 적용되지만 계약 중에서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행위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왜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뭔가요? 폭리행위잖아요. 그죠?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증여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폭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조카한테 5,000원 용돈을 주면 제 조카는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단 말이죠. 그죠? 따라서 증여는 본질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폭리일 수밖에 없는 법률행위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뭐예요? 폭리란 이유로 뭐라고요?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2번 보시면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3번 중요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의 한 가지 예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3번은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자, 이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궁박, 어려운 사정 여부는 본인을 표준으로 하지만 경솔했다, 경험이 없다 누굴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해야 되니까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5번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백사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자, 왜 이렇게 판시하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경매 절차에 백사조를 적용해버리면요 다 무효가 돼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제가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못 갚았더니 거지 같은 인간들이 제 아파트를 경매한대요. 궁박하죠. 어렵죠. 아마 우리가 일반인이 겪게 되는 가장 궁박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주관적으로 뭐 한 거죠? 궁박한 거죠. 근데 이 거지 같은 놈들이 제 아파트를 강제로 뺏어가가지고 경매하는데 제 값도 못 받아줘요. 뭐인 거예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교롭게도 이 법원에서 하는 강제 경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 백사조 요건을 뭐하게 돼요? 구비하게 돼요. 만약에 백사조를 적용해버리면 다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되고 법원의 경매 제도는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5번 보시면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맞고요. 왜 맞습니까? 백사조가 경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저는 이게 문제를 보다 보면은 참 잘 만들었다. 이런 문제는 참 뭐 이렇게 주옥 같다. 뭐 이런 말을 드리게 되는데 이 5번은 2013년도 재작년 시험 문제인데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일단 문제를 읽기 전에 두 가지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중매매와 결합시키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으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 행위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이니까 의사에 따라서 그 효과를 뭐죠? 해석한다. 이 법률행위 해석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한 번 팔았는데 또 팔아먹었다 해서 이중매매까지 결합되어 있는 아주 고퀄리티의 시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문제가 마음에 들어요. 보자고요. 갑은 을에게 X 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 원을 기재했다.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됐죠. 이에 대해 을이 승낙하였다면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뭔 소린가 싶을 것 같아서 한번 적어보면 이런 얘기죠. 보세요. 지금 의사는 얼마예요? 98만 원. 근데 계약서엔 표시는 뭐라고요? 얼마예요? 89만 원. 이렇게 적은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 측에서 뭘 했어요? 승낙을 했어요. 얼마나 승낙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 X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에 이전해 주었다. 또 뭐가 나온 거죠? 이중매매가 나온 거죠. 자,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아무리 봐도 사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이런 질문을 나왔을까요? 늘 게 없어서 넣는 거예요. 늘 게 없어서.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또 어떻게 고민하죠? 와, 이게 뭐지? 막 고민하지 마세요. 그죠? 2번.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성립한다. 맞죠? 왜요?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니까요. 그죠? 따라서 맞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많이 틀렸어요. 왜요? 문제를 보면 대충 뭐 5표식, 무해연체, X토지, Y토지 이런 것 같단 말이죠. 그죠? 그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입니까? 규범적 해석입니다. 3번. 을이 가형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왜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 하니까요? 유효하니까. 4번. 만약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나, 자, 그러면 98만 원으로 합의했다. 98만 원으로 계약이 성립되려면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좀 이따 착오에도 문제 또 나오지만, 자, 착오란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착오 문제가 뭐 할 수 없어요?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98만 원으로 계약이 성립됐다는 말은 무슨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을 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제곱미터당 98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나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되었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요.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연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5번. 만일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병으로부터 선의정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정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건 뭐죠? X죠. 적극 가담해서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면 선의의 제3자 정은 뭐 되지 않아요? 보호되지 않죠. 답은 뭐죠? 5번이고 답이 좀 싱겁긴 하지만 1, 2, 3, 4번 1번 빼고 2번, 3번, 4번 세 개 지문은 반드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의사표시로 들어가가지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들어가죠. 틀린 것을 찾는데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문제를 두 가지 형태로 출제를 해요. 첫째는 사례를 내가지고 줄맘이 없는데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사례를 내서 출제하는 형태가 있고요. 아니면 작년도 시험 문제처럼 그냥 이론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에는 판례가 중요해져요. 근데 판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여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의사표시에 관련된 진이다. 따라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를 대신해서 대출을 신청했다면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신청한 것이니까 의사표시가 합치된 것이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이 판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1번이 답이에요.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이 표시이다. X. 뭐는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판례가 또 뭐로서 나올 수 있냐면 통정 허위 표시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둘째, 통정 허위 표시긴 하다.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로서는 무효일 수 있습니까? 통정 허위 표시로서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 보시고요. 7번 문제입니다. 자, 통정 허위 표시가 하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는 보통 이런 사례를 제시하고 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고 있는데 보시면 사례는 우리가 그동안 강의 시간에 많이 했던 사례 보시면 갑소유 부동산을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였으나 을이 이를 모르는 병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고 정에게 처분하여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자 사례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틀린 걸 찾네요. 1번 갑은 선의 병에게 등기 말소로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왜요?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2번 벽이 을의 상속인이고 허위 표시를 모르는 경우라면 자 제3자는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상속인을 제외한 사람이 제3자예요. 따라서 만약에 을이 상속인이라면 벽이 을의 상속이라면 제3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므로 갑은 허위 표시 무효를 선의의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도 뭐죠? 맞는 질문이에요. 3번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아요. 따라서 3번 병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에요. 4번 만약에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차단료가 생기기 때문에 정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요. 따라서 4번 만약 악의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이 선유를 매수하였다면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물론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병이 악이어서 소유권이 없다면 정이 선이면 뭐죠?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병이 선이어서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5번 갑은 허위 표시의 무효를 원인으로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자, 갑의 입장에서는 을은 갑의 물건, 내 물건을 팔아먹은 거죠. 따라서 병이 선이어서 소유권을 박탈당한다면 이 을에게 내 돈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무엇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5번이 뭐죠? X고 답이 되는 거죠. 어렵진 않죠. 그죠?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 이 착오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착오 문제에 발생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의사에 따라서 진위에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면 절대로 무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1번 보시면 상대방이 착오자의 뭐예요? 진위에 의사에 동의했어요. 그러면 의사, 진위에 따라서 법률행위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성립됐다는 얘기고 무슨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이 답이고 1번이 X 되는 거죠. 계약법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작년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부분이 은근히 뭐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제가 수업 시간에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려고 표시했다라는 거 꼭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번 법률의 착오도 물론 중요 부분 착오가 될 수가 있고요. 3번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선 뭐가 있으면 되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농지를 샀는데 대부분의 땅이 하천 부지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가 돼요? 중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분을 잘못 표시한 경우. 이것도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사는 98번지, 계약서에는 뭐죠? 89번지. 근데 만약에 98번지로 매매하기로 합의했는데 계약서에다가는 89번지로 썼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고 표시 무효의 원칙이고요.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으니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5번. 자,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이 유발시킨 동계착오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보자고요.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그러면 누가 이러한 착오를 유발시켰죠? 공무원이.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에요. 문제가 아주 간단한 듯하면서도 약간 고퀄리티한 문제가 나오고요. 법률이 해석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9번 문제는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대리는 제3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쳤으면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사기를 쳤는지 강박을 쳤는지 안 쳤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져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따라서 2번이 답인 거죠. 보시면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는 거죠.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뭐죠? 4번 지문인데, 자, 우리가 기망이 있고 기망이 사기란 이유로 취소하려면 뭐 해야 돼요? 위법해야 돼요. 위법. 근데 위법이란 말이 뭐예요? 피난 가능성이 존재잖아요. 따라서 단순히 그 물건의 가격을 암소리 안 하는 것은, 침묵을 지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망도 아니고요. 위법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문제인데 1번 민법은 원칙적으로 어떻게요? 도달주의다. 2번 도달이 뭐냐?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으면 도달이다. 3번 만약에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따라서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겨야 돼요? 효과가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3번 매매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X고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번 공시송달이고요. 5번 자,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은 도달인 것으로 간주를 해줘요. 그렇지만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자, 이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11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